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배웠었던 이런 외계행성 탐사 방법을 통해서 발견된 외계행성계의 특징을 한번 이해를 해보고 그 이후에 실제 발견되는 외계 생명체의 경우는 어떤 조건에서 살아나는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프린트는 75페이지입니다. 자, 75페이지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요 3번 여러 외계행성계 탐사 방법으로 발견된 행성들의 특징에 보면요, 두 가지 요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그래프부터 보면 각각의 방법에 의해서 발견된 애들을 이렇게 막대 그래프로 나타낸 건데요, 누적한 겁니다. 누적. 그래서 최종적으로 2017년도만 한번 보면요, 요만큼의 경우가 지금 식현상, 요 아래에 있는 게 도플러 효과, 요만큼이 기타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직접 관측하거나 미세중력 렌즈로 인해서 발견된 애들은 요 기타에 해당되는 거인 거죠. 이걸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 식현상과 도플러 효과에 의해서 발견되었구나, 요런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바로 요 아래에 있는 표와 관련되어 있는 그래프인데, 각각의 우리가 배웠었던 요거 도플러 효과죠. 중심별의 시선 속도 변화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거 도플러 효과, 요 식현상, 미세중력 렌즈, 요 세 가지에 의해서 발견된 애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한번 빈칸을 채워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요 내용은 좀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얘네들이 각각의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자, 첫 번째 도플러 효과부터 한번 보면요, 자, 여기 요 회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게 대부분 도플러 효과입니다. 그래서 얘를 한번 보면요, 목성의 질량을 1로 뒀을 때니까 요렇게 한번 목성의 질량을 1로 뒀을 때로 기준을 둬서 한번 보면요, 대부분이 질량이 어떤 애들인가요? 목성 정도로, 혹은 그보다 큰, 대부분 질량이 큰 애들이죠. 근데 도플러 효과의 경우가 행성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잘 발견될 수 있다라고 전에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두 번째 식현상을 보면요, 동그라미 이 점으로 표현된 겁니다. 색깔 있는 걸로. 그게 바로 여기 부분이거든요. 얘네들은 대부분의 공전궤도 반지름이 어떤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렇죠.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전궤도 반지름이 대부분 요 목성보다 작은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세 번째, 미세중력 렌즈는요, 여기 있는 요 세모로 표시되어 있는 건데 사실 잘 보이지 않죠. 뭐 요 정도가 될 것 같은데, 요 미세중력 렌즈는 반지름이 큰 경우에 잘 발견된다고 합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그 아래에 있는 그래프도 보면요, 일단 2번 보면요, 가장 많이 발견된 외계행성의 반지름이 지구의 1.2배에서 3.1배, 질량은 태양의 0.8배에서 1.4배 정도라고 합니다. 중심별의 질량이. 그 내용이요,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2배에서 3.1배, 중심별의 질량은 요 사이다. 그거를 그대로 글로 적은 걸 뿐인 거고요. 3번의 경우에는 지금 연도에 따라서 이렇게 갈수록 연도가 늘어나고 있는데, 발견된 행성의 질량을 점으로 찍어 놓은 겁니다. 지금 자세히 보면요, 목성의 경우가 1이라고 뒀을 때, 과거에는 대부분이 목성 정도 혹은 목성보다 큰 애들이 발견됐다면, 최근에 돌아오면서는요, 점점점 이 탐사 정도가 정밀해지고 과학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면서 탐사기술이 발달을 해서 좀 질량이 작은 애들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뭐 요런 내용인 겁니다. 아래에 있는 탐구 내용이 아까 선생님이 요 내용을 좀 알아둬야 된다 했었던 것들을 따로 아까는 좀 그래프가 알아보기 힘들었잖아요. 이렇게 따로 그래프로 나타낸 겁니다. 얘네들도 빈칸 채우면서 한번 내용 정리해 볼게요. 자, 가부터 보면요, 직접 관측입니다. 직접 관측을 통해서 나타낸 애들을 보면 지구보다 일단 질량이 어때요? 질량이 크죠. 공전궤도 반지름도 지구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질량도 크고 공전궤도 반지름도 큰 거예요. 직접 관측한 애들은 왜 지구보다 대부분 발견된 애들이 질량이 클까요? 질량부터 먼저 보면 우리 이런 직접 관측의 경우에는 적외선을 가지고서 관측을 하는데, 적외선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잘 관측된다고 했었죠. 이 적외선량이 많은 경우가요, 질량이 크고 반지름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은 경우에 적외선량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질량이 큰 애들이 잘 발견되는 거죠. 그러면 왜 공전궤도 반지름이 큰 애들이 잘 발견되느냐? 자, 별의 경우가 이렇게 있고요. 행성의 공전궤도가 작은 경우, 큰 경우를 비교를 하면요, 여기에서 이렇게 행성이 이렇게 공전을 하고 있을 때요, 우리가 요 별에 의해서 행성이 영향을 받기 때문에 별을 임의적으로 가리죠.
바로 코로나 그래프로 가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가린다 한들 워낙 행성의 경우가 별에 가까이 있으면 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직접 관측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공전궤도 반지름도 큰 경우가 잘 관측되는 겁니다. 자, 나 한번 보면요. 식현상의 경우인데 얘의 경우는 누가 봐도 명확하게 질량의 경우가 지구보다 일단은 크고요. 크고 궤도 반지름은 작은 경우가 잘 보이는 거죠. 이 질량이 큰 경우는 왜 그러냐면 대부분 행성의 경우가 질량이 크면 클수록 반지름도 커지거든요. 그런데 식현상의 경우 반지름이 크면 클수록 잘 가리기 때문에 잘 관측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질량이 큰 거고요. 공전궤도 반지름이 작은 이유는 작으면 작을수록 공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요. 식현상이 일어나는 주기가 짧은 겁니다. 짧음. 그러니까 자주 일어나니 잘 관측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한 식현상이 일어나기 자체가 쉽다는데, 자, 요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렇게 별이 있으면요. 이렇게 요거는 행성의 요 공전 궤도 면을요. 옆에서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행성이 딱 여기에 있을 때요. 이 경우에는 이 행성의 경우가 요 별을 가릴 거예요. 근데 만약에 행성이 여기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해서 우리가 만약에 본다면 가리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각도만큼 요 공전궤도면이 기울어졌다라고 했을 때요. 요 길게 되는 경우는 가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짧으면 짧을수록 식현상이 일어나기 쉬운 거예요. 자, 다부분 보면요. 대부분 요 도플러 효과인데 대부분 질량이 지구보다 큽니다. 그 이유는 질량이 클수록 별의 시선 속도 변화가 크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다음 내용으로는 외계 생명체 탐사 방법에 대한 내용을 한번 얘기할 건데요. 자, 외계 생명체 성취 기준부터 봅시다.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행성의 일반적인 조건을 파악할 수 있고요. 그것의 탐사의 의의를 토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외계 생명체가 일반적으로 존재할 수 있는 그 조건, 그것이 무엇인지 한번 보려고 하는데, 자, 여기 우리 76페이지 내용 한번 보면서 정리해 볼게요. 자, 외계 생명체 하면 뭐예요? 외계인인 거죠. 이 외계인은요, 지구 아닌 공간에 사는 생명체를 다 통틀어서 외계 생명체라고 하고요. 우리 인간의 경우도 요 탄소의 경우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많은 물질을 구성하고 살고 있잖아요. 탄소가 우리 몸을. 그 외계 생명체도 그럴 것이다라고 추정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근데 이런 외계 생명체가 어떤 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 아래에 있는 내용이 더 중요한데, 이런 외계 생명체가 위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존재할 수 있는 그 조건이 두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생명 가능 지대라는 곳에 행성이 위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그 행성이 단단한 표면이 있는 지구형 행성 혹은 암석형 행성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요 지구형 행성, 암석형 행성은 언제 배웠냐면 중학교 3학년 때 아마 배웠을 겁니다. 행성의 경우를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바로 지구형 행성, 즉 암석형 행성과요, 암석형 행성, 그리고 목성형 행성, 다른 말로 가스형 행성이라고 하죠. 가스형 행성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목성형 행성은 크기가 크고 뭐 고리가 있고 뭐 이런 특징들이 있었잖아요. 얘네들을 구분하는 기준이 뭔지 아시나요? 바로 여기 밀도입니다. 밀도. 당연히 암석형 행성인 지구의 경우가 밀도가 크겠고요. 그리고 목성형 행성이 가스로 이루어져 있는 경우 작겠죠. 근데 당연하게 생각을 해봐도 생명체가 가스형 행성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암석형 행성, 지구형 행성을 찾아야 된다는 거고요. 그래서 과학자들은 실제로 행성의 경우를 찾아내면 걔의 밀도를 계산해서 존재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가늠을 해봅니다. 그러면 밀도는 어떻게 구하느냐? 바로 밀도가 부피분의 질량이죠. 그러니 질량의 값을 도플러 효과를 통해서 구해내고요. 부피의 경우는 바로 반지름의 세제곱과 관련되어 있는 값이잖아요. 그래서 반지름을 알 수 있는 식현상을 통해서 부피를 구한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이 암석형 행성, 지구형 행성을 찾는 방법은 배웠으니 이제 생명 가능 지대에 대한 내용을 배울 건데요. 자, 생명 가능 지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일단 76페이지에 있는 요 생명 가능 지대에다가 왕별이를 하나를 빵 쳐주세요. 자, 말 그대로 생명 가능 지대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지대를 생명 가능 지대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을 하기에 생명체가 살아가기에 가장 필요한 물질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누구는 뭐 산소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할 텐데 바로 물입니다. 물. 그래서 생명 가능지대란 바로 액체 상태의 기체도 아니고요, 고체도 아니고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그 거리, 그리고 그 범위를 생명 가능지대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즉 물의 경우는요, 우리 물 말고 H2O라는 요 물질은요, 상태에 따라서 세 가지가 있죠. 얼음과 그리고 물, 액체 상태의 물, 그리고 수증기로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온도가 높은 지역에서는 이 H2O가 세 가지 상태 중에서 뭘로 존재하겠어요? 수증기로 존재를 하겠죠. 온도가 낮은 경우에는 얼음으로 존재할 거고, 그 둘의 적절한 온도일 때 물로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별로부터 행성의 경우가 가까이 존재하게 되면요, H2O가 수증기 상태로 존재할 거고요, 멀리 존재하게 되면 얼음 상태로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나타낸 그림이 여기 있는 요 그림인데, 자, 이 바로 태양과 비슷한 질량, 표면 온도를 가진 A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태양과 요 초록 색깔로 표시되어 있는 요 범위가요, 바로 생명 가능지대를 나타낸 거예요. 생명 가능지대. 요 생명 가능지대보다 가까우면 물의 경우가 무슨 상태로 존재한다? 그렇죠.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생명 가능지대보다 멀면 얼음의 상태로 존재하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요 태양보다 질량이 더 큰 그러한 별이 중심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위에 있는 요 별인데, 자, 얘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광도도 크고 표면 온도도 높다 보니 생명 가능지대, 즉 물,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곳이 더 먼 겁니다. 더 멀리에서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생명 가능지대가 좀 멀리 존재하는 거죠. 그 가까이 있는 곳에서는 수증기 상태로 존재하는 거고요. 멀리에서는 얼음 상태로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지구, 요 태양보다 더 온도가 낮은 애라면 조금 더 가까이 생명 가능지대가 위치하겠고요. 그리고 여기 그 사이는 수증기, 그리고 멀리는 얼음이 존재할 거예요. 자, 여기에 있는 요 면적을, 여긴 초록색 범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이 질량이 크면 클수록요, 요 생명 가능지대의 범위가 넓어집니다. 질량이 작으면 작을수록, 즉 표면 온도가 낮고 광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요 생명 가능지대는 좁아지는 게 특징이에요. 자, 그래서 요거를요, 요렇게 연결을 하면, 자, 요렇게 연결을 하고요, 여기가 이렇게 가로축, 세로축이 되는 겁니다. 요게 태양이 아니라 중심별의 질량, 그리고 가로축이 요 중심별로부터의 거리로 되면요, 요 그래프가 바로 여기 있는 이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 가로축이 그 거리, 공전궤도 반지름이 되는 거고요, 세로축이 별의 질량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생명 가능지대가 여기서 멀리 존재를 하고 있고요, 요 별의 질량이 큰 경우에는 멀리 있고 가까운 경우에는 가까이 존재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요 그림은 조금 애매하긴 한데 여기가 조금 더 넓고요, 질량이 큰 경우가 조금 더 넓고 질량이 작은 경우가 조금 얇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그리면 뭐 요런 식으로 이렇게 얇게 그려집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태양인 경우의 질량을 가졌을 때, 그 태양이 질량이 1이니까 그때의 지금 생명 가능지대를 보면 여기 요 범위인 거고요. 그 범위 안에 들어가는 지금 태양계 행성이 지구밖에 없죠. 그러니 지구는 지금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럼 만약에 목성의 경우에는 무슨 상태의 물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겠어요? 그쵸, 얼음이겠죠. 실제로 얼음인 이런 물의 성분이 많이 있진 않지만 얼음 상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거고요. 금성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 상태로 존재를 하는 거겠죠. 자, 그러면 내용 한번 여기 아래다가 정리하면서 적어보면서 정리해봅시다. 자, 생명 가능지대까지의 거리가요, 주계열성인 중심별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심별로부터 가까워진다고 했나요? 멀어진다고 했나요? 그쵸, 멀어진다고 했습니다. 멀어짐. 생명 가능지대의 폭의 경우도 질량이 크면 클수록 넓어진다고 했었고요. 즉, 요걸 정리하면 주계열성이 중심별인 질량이 크면 클수록 광도가 커지게 되고요. 이 광도가 커짐에 따라서 생명 가능지대는 중심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폭도 넓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요 내용 잘 기억해둬야 됩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요 상태에서 태양의 경우가, 질량의 경우가 한 2배 정도로 늘어났다라고 해봅시다. 2배 정도로 늘어나면 생명 가능지대가 여기에 위치를 하겠고요. 그럼 현재 지구의 경우는 생명 가능지대에서 벗어나서 물의 경우가 무슨 상태로 존재하겠어요? 그렇죠. 수증기 상태로 존재할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화성의 경우가 오히려 생명 가능지대 안에 들어가게 되겠죠.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태양의 경우가 진화하면서 따라서요, 요 광도가 변화하게 되는데, 그거에 따라서 생명 가능 지대가 변화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요, 첫 번째 줄 읽어보면, 태양이 진화함에 따라서 태양의 광도는 점차 커질 거라는 겁니다. 여기다 밑줄 하나만 그어 놓을게요, 요렇게. 태양이 진화함에 따라서 태양의 광도는 점차 커진대요. 자,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어떻게 생명 가능지가 달라지는지 오른쪽에 있는 요 그림인데요. 자, 가로축의 경우가 여기 태양으로부터 거리고요. 세로축이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기가 지금 과거니까 과거에서 이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현재인 거고요. 현재의 경우 아래로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미래인 거고요. 현재의 경우가 여기여서 지금 생명 가능 지대가 여기 범위다. 뭐 그런 겁니다. 자, 그런데 요 태양으로부터 거리가요, AU라는 단위로 나와 있어요. 이 AU라는 단위, 익숙한 사람도 있고, 처음 들어보는 사람도 있을 텐데, 요 단위는 좀 알고 있어야 됩니다. 거리를 재는 단위인데요, 1AU는요, 태양부터 지구까지의 거리를 1AU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자, 그러니, 현재의 지구 위치를 여기다가 표시를 할 수가 있겠죠. 현재의 지구 위치는요, 지금 1AU이면서 현재니까 여기에 딱 지금 현재 지구가 위치하는 거죠. 그러니 생명 가능 지대 안에 있어서 벗어나지 않는 겁니다. 벗어나지 않는 게 아니라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다가 만약에 20억 년이 지났다라고 보면요, 지구의 경우가 여기 있을 텐데 생명 가능 지대에서 벗어나 버렸죠. 그러면 지구의 경우 이때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 내용 한번 정리해 볼게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태양으로부터 생명 가능 지대의 거리가 점차 어떻게 되고 있어요? 점차 광도가 커지고 있으니 이 거리도 점차 멀어지겠고요. 폭의 경우는 넓어지고 있는 거 보이는가요? 지금 거리의 경우가 멀어지고 있고요. 1의 이유보다 훨씬 멀어졌죠. 그리고 폭도 넓어진 거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지구의 경우는 미래에 생명 가능 지대를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정확한 시점이 지금 여기 1AU와 여기가 딱 만나는 지점이 이때죠. 이때가 10억 년 후라고 합니다. 그때면 생명 가능 지대가 지구보다 바깥쪽에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지구의 온도가 현재보다 어떻게 된다? 그렇죠. 높아지게 되고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지 못하고 다 증발해버려서요. 수증기 상태로만 요 물의 경우가 남아있겠구나. 혹은 아예 이렇게 증발해버릴 것이다. 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내용으로 지구의 경우가 이러한 생명 가능 지대에 있기 때문에 생명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알겠어요. 그것 말고 다른 요소들이 뭐가 있는지 아래에 정리된 거 한번 볼게요. 자, 첫 번째, 태양과의 거리가요, 1억 5천만 킬로미터 정도로 아주 적절히 떨어져 있어서 바로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액체 상태의 물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액체 상태의 물의 경우가요, 애초에 여러분들 처음에 선생님하고 그 지구의 역사 배웠을 때 생명체가 어디서 탄생을 했었나요? 처음에 그냥 육지에서 뿅 탄생을 했나요? 아니죠. 바다에서 탄생을 했었잖아요. 액체 상태의 물이요,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에는 필수적일 수밖에 없는데, 그 이유가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액체 상태의 물에 녹아서 CO2의 양의 경우가 적절히 유지가 돼서 온실 효과가 적절히 일어나기도 하고요. 또 물의 경우는 연용량, 즉 비열의 경우가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열의 경우로 오랜 시간 동안 보존할 수 있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또 물의 경우가 여러분들 화학 시간에 극성이다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러한 성질 때문에 물질을 녹일 수 있는 좋은 용매로서 작용을 해서 이러한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 필요한 물질들을 잘 녹이고 잘 전달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데에 있어서 물의 경우가 필수적일 수밖에 없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고요. 자, 세 번째 존재하는 이유, 세 번째는요, 대기가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대기에 의해서 적절하게 자외선 같은 것도 가리고 호흡도 할 수 있으며, 그리고 온실 효과도 적절하게 일어나는 거죠. 그럼 실제로 외계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행성의 조건도 지구와 같은 조건이면 탄생할 수 있겠죠. 그래서 첫 번째, 행성의 경우가, 자, 요거는 77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행성의 경우가 생명 가능 지대에 위치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를 하겠고, 그러면 뭔가 이런 아까 앞에서 얘기했었던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함으로써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고요. 자, 2번은요, 행성이 적절한 양과 성분의 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러한 대기가 적절한 온실 효과를 일으켜서 생명체가 살기에 적절한 이러한 환경으로 만들어준다 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요, 아까는 없었던 건데 자기장이 있어야 합니다. 자, 지구의 경우 자기장 존재하죠. 이러한 자기장이요, 태양으로부터 오는 태양풍이라든가요, 고에너지 입자 같은 것들을 막아주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차단시켜줘야 되기 때문에 자기장도 존재해야 된다 라는 내용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요, 여기다 별표 하나 쳐둡시다. 행성의 경우가요, 그냥 생명가능지대에 위치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요, 생명가능지대에 어느 정도 오랫동안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지금 외계의 생명체, 뭐 아메바 수준의 그런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인간 정도 되는 지적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겁니다. 굉장히 지적이고 복합적인 이런 생명체를 찾아야 하는데, 이렇게 인간 정도 수준으로 진화를 하려면 충분한 시간 동안에 진화 시간이 주어져야 되고, 그러려면 생명 가능 지대의 행성에 오랫동안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중심별의 경우가 질량이 매우 크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중심별의 경우 질량이 크면 수명이 어떻게 된다고 했었죠? 그쵸, 짧아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심별의 경우가 질량이 큰 경우 수명이 짧아지기 때문에 이런 애들이 진화할 시간이 부족해져 버려요. 그래서 적절치 않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무조건 중심별의 질량이 작으면 오케이일까요? 아니죠. 질량이 너무 작으면 또 그것대로 문제가 생기는데, 질량이 작을 때 수명이 길긴 깁니다. 근데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질량이 작으면요, 아까 생명가능지대가 가깝게 위치했나요? 멀리 위치했나요? 가깝게 위치했었죠. 한 요 정도가 생명가능지대면 여기 주변, 여기 이 생명가능지대 안에 행성이 있다 한들 너무 가깝기 때문에 이러하면 중심별의 요 중력에 의해서 너무 가까워져서요, 요 중심별의 얘도 질량이 아니라 중력이 어마어마하잖아요. 얘의 중력이 바로 이 행성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동주기 자전이라는 걸 해버리게 됩니다. 동주기 자전. 자, 동주기 자전이 무엇이냐? 같을 동의 주기, 자전이란 뜻인데, 주기가 같은 자전이라는 겁니다. 뭐와 주기가 같냐? 공전주기와 그리고 자전주기가 같은 거예요. 근데 자전주기랑 공전주기 같으면 뭐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이럴 수가 있는데, 대표적인 동주기 자전을 하는 천체가요, 달입니다. 달. 여러분들 달에 대해서, 달의 모습을 딱 생각하면 달의 표면에 떡방아 찍고 있는 이 토끼가 생각이 나죠. 요 토끼가 생각이 날 텐데, 왜 우리는 달의 경우를 면을 보면 딱 이 모습만 생각이 나느냐? 우리는 달의 한 면밖에 못 보기 때문입니다. 동주기 자전을 하게 되면요, 중심에서 공전을 할 때 한 면만 바라보면서 공전을 하게 돼요. 그 말은 즉슨 중심별이 있고요, 어느 한 행성이 동주기 자전을 하면서 돌면요, 어느 곳은 항상 낮이고요, 어느 곳은 항상 밤인 거예요. 자, 이런 곳에서 이 생명체가 살 수가 없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동주기 자전이 생겨버리기 때문에 질량이 너무 작아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질량의 경우 아주 적절할 때, 그럴 때에 이러한 생명체가 탄생할 수가 있고요. 그게 바로 태양과 같은 G형 정도의 별의 경우가 아주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것과 관련되어 있는 탐구가 요 아래에 있는 탐구인데요. 지금 요 세 가지의 주기혈성을 비교하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질량이 큰 스피카, 두 번째는 우리 태양, 그리고 마지막은 백조자리 61b, 질량이 작은 백조자리 61b인 겁니다. 자, 스피카의 경우에는 질량이 크기 때문에요, 얘의 경우 광도가 높아서 태양으로부터 태양보다 생명가능지대의 거리가 멀겠죠. 그리고 폭도 태양보다 넓을 거예요. 백조자리 61b의 경우는요, 태양보다 당연히 질량이 작기 때문에 가깝겠고요. 가까움. 폭은 태양보다 좁겠죠. 좁음. 자, 그러면 스피카와 이 백조자리 61b가 아무리 얘네들의 이후 생명가능지대에 있다고 한들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거죠. 스피카 같은 애들은 수명이 너무 짧아서 안 되는 거고, 백조자리의 경우에 너무 가까워서 동주기 자전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러한 너무나도 온도가 높은 뭐 O형이라든가 이런 B형별, 혹은 작은 K형, M형별 같은 애들은 안 되기 때문에 태양과 같은 G형별이 존재하기가 아주 적절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래 있는 내용은 여러분들 잠깐 멈춰서 한번 먼저 채워보고 그 다음에 선생님하고 같이 한번 맞춰봅시다.
자, 여러분들 다들 한번 채워봤나요? 아까서부터 계속 반복되는 내용이어서 아마 어렵지 않게 채웠을 것 같습니다. 자, 주기율성 H열도의 왼쪽 위에 분포할수록 질량의 경우는 어떻게 된다? 이 왼쪽 위로 갈수록 질량은 크고, 표면 온도는 높고, 광도가 크고, 수명의 경우는 짧다. 그리고 생명 가능 지대가 중심별로부터 멀어지고, 폭의 경우에는 넓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외계의 생명체 탐사에 대한 내용을 가르치면서 선생님이 항상 학생들에게 해주는 말이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외계 생명체 탐사에 대한 내용은 정말 전 세계의 초도의 관심사 중에서도 하나고 굉장히 많은 돈과 이러한 연구들이 투입이 되면서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몇 천여 개의 외계행성계가 발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구 정도의 생명체가 존재하는 외계 생명체가 존재하는 행성은 아직 발견이 되었을까요? 그런 얘기는 듣지 못했죠. 지금 아주 작은 생명체라도 발견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따져보면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지금 이러한 태양의 경우, 즉 G형 정도의 별인 곳에서 적절한 거리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또 대기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물의 경우도 있어야 하고 또 뭐 자기장도 있어야 되고 등등등 다양한 조건들을 충족시켜야지만이 이러한 생명체가 존재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것이 또 진화의 과정을 적절하게 걸쳐야지만이 가능한 거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탄생한 것 자체가 엄청난 확률로 뚫고선 탄생을 한 거라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다 더하면 우리 지금 전 세계, 지구라는 전 세계에서 또 한국이라는 곳에서 살고 있고요. 또 이 한국에서 정말 많은 지역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전이라는 곳에서 또 대전에 수많은 고등학교가 있는데 대전 도안고등학교에서 여러분들과 선생님이 이렇게 만나서 지금 실제로 보지 못하고 온클로 얘기하고 있지만 아무튼 이렇게 만나서 이 맺고 있는 인연이 정말 얼마만큼의 확률로 우리가 연결되어 있는 그런 인연인가를 생각을 하면 또 선생님과의 인연이 또 이렇게 굉장히 소중하다고 느껴지지 않나요? 혹은 여러분들 옆에 있는 친구들이라든가 혹은 담임 선생님, 부모님 뭐 다 해서 이러한 주변에 있는 이런 내용을 배우다 보면 얼마나 그 인연과 이것이 엄청난 확률로 만난 소중한 인연인가라는 거를 또 다시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듣느냐고 고생 많았고 여러분들 제발 그 당일날에 밀리지 않고 수업 듣도록 합시다. 수고하셨습니다.